안녕하십니까, 이태일입니다. 차라리 폭격으로 죽을지언정 가난해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목숨 걸고서라도 가족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고 싶습니다. 이해 못할 건 아닙니다. 죽는 건 두렵지 않지만 가난은 두렵습니다. 다시는 그런 가난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초래했습니까?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을 받은 이후 여러 차례 이스라엘에 반격을 가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3월 25일 중국은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을 통해 자국민 철수를 조직하겠다고 발표하며 현지에 있던 중국 국민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귀국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중국 노동자는 약 5만에서 6만 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현지 임금이 높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철수를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차라리 폭격으로 죽을지언정 가난 속에서 죽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자유를 원하고 존엄하게 살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하고 있고 모든 건 정상입니다. 만약 공습경보가 울리면 피할 곳으로 피하면 되고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돌아갈 거냐고 묻는데 저는 가족을 부르는 돌아가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사람은 단지 배부르게 먹는 것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숙소에서 한 남성이 동료들에게 내일 철수할 때 귀국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지만 모두가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차라리 여기서 폭격을 맞아 죽을지언정 가난하게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다들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돌아가서 뭐 하겠어요? 해외 매체 보도에 따르면 건설 노동자들은 이스라엘 현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월급은 적게는 3, 4만 위안, 많게는 7, 8만 위안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고용주는 임금을 체불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원자가 많아 추첨을 해야 하거나 더 많은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비용은 5만 위안에서 10만 위안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한 건설 노동자는 8에서 9만 위안을 들여 이곳에 왔고 목수일은 하루 1,800위안, 한 달에 약 4만 5천 위안을 벌 수 있습니다. 200만 위안을 벌기 전에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 전 다쳐서 수술을 받았는데 병원 수준도 높았고 중국어 통역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의사들도 매우 친절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여성은 남편이 이스라엘에서 일하고 있다며 남편은 70년대생이라 부담이 큽니다. 위로는 부모님이 계시고 아래로는 자식이 있습니다. 철근공으로 공사장에서 2년 넘게 일하고 있는데 그곳은 매일 폭발이 있어 가족들이 많이 걱정합니다. 그래서 매일 영상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중국인 노동자는 인테리어 일을 하다가 실직한 뒤 생계를 위해 이스라엘로 가 타일 작업을 하고 있으며 월급은 6만에서 7만 위안 정도라고 합니다. 그는 몇 년 더 머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일 작업은 하루에 2천에서 3천 위안을 벌 수 있습니다. 5년이면 200만 위안 정도를 모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 있으면 겨우 혼자 먹고 살 수준이지만 아이와 부모님이 있어 부담이 큽니다. 여기서 7에서 10년 정도 일하면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중국인이 해외에 나가면 어떻게 살아도 중국에 있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경제가 둔화되고 외자기업이 철수하며 기업 도산과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한 중국 블로그가 심천, 광주, 상해 등 일선 도시를 직접 돌아본 결과 고가도로 아래와 지하철 출입구, 광장 등이 노숙자들의 임시 거처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라 기업 이전이나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화이트칼라와 농민공들입니다. 특히 심천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나호 광장 주변에는 집을 잃은 노동자들이 모여있고 부텐 중심 업무지구의 보행자 육교 아래 지하철 입구, 오피스 건물 뒤 골목 곳곳에서 종이 상자를 깔고 밤을 보내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심천의 많은 공장들이 생산 규모를 줄이기 시작하면서 채용 수요도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많은 구직자들에게 취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축이 점점 바닥나면서 일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거리에서 노숙을 선택하게 되었고 다리 아래나 공원 벤치에서 밤을 보내며 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은 상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맥도날드 매장이 노숙자들의 임시 피난처가 되고 있으며 직원들도 대체로 이들을 내쫓지 않고 매장 안에서 밤을 보내는 것을 묵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북경의 주요 노숙 장소는 기차역, 역광장, 지하 통로, 그리고 고가도로 아래입니다. 광주나 선전과 달리 베이징의 노숙자 구성은 더욱 복잡합니다. 실직한 화이트 칼라와 농민공, 구직자뿐만 아니라 상경, 청원자나 파산한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계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PC방이나 차량에서 생활하고 일부는 일용직 일을 하며 임시 거처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시의 변두리 계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중국 매체 제신망은 국가통계국 부국장 진영휘가 전국 34개 성급 조사기관을 조직해 노숙 인구에 대한 전면 조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부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전국 노숙 인구는 약 4,750만 명에 달하며 이는 2020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중 33세 이하가 61%를 차지해 중국의 노숙 인구가 점점 젊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광저우, 거리에는 길가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생활에 쫓기지 않았다면 누가 거리에서 노숙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대도시의 돈도 그렇게 쉽게 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또 한 사람이 있네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길은 텅 비어 있고 가게도 썰렁합니다. 다들 길을 잘못 든 걸까요? 올해 장사는 마치 제 가게가 외딴 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선전에서 5개월째 실직 상태인데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께 공유해보겠습니다. 제 첫 번째 수입원은 일당제 아르바이트입니다. 실직 기간 동안 경제적 압박이 있을 때면 직접 오프라인으로 나가 일당 일을 찾습니다. 보통 오피스 빌딩 아래에 있는 식당이나 베이커리에서 이런 단기 일이나 하루 단위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일을 마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어서 꽤 현실적인 도움이 됩니다. 물론 온라인으로도 찾을 수 있지만 먼저 돈을 내라고 하는 일자리는 대부분 사기이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 오프라인 매장 장사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주말 이틀 동안 가게에 손님이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맞은편 잡화점도 재고 정리 대세를 하고 있고 보름 정도 후면 철수하고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사장님 말로는 지금은 도저히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젊은 손님들은 매장에 들어와 디자인만 보고 돌아서서 인터넷으로 가격을 비교합니다. 품질은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임대료와 각종 비용이 있는데 어떻게 온라인 쇼핑몰과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이렇게 맞은편을 바라보며 다른 가게들이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모습을 보고 또 텅 빈 자신의 가게를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중년 부부가 모두 실직한 상태입니다. 네 식구가 심천에 살고 있고 주택담보대출도 있으며 두 아들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작년에 저희 부부는 각각 1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되면서 한순간에 모든 수입원이 끊겼습니다. 회사에서는 비교적 후하게 N+3 보상금을 지급해줬지만 선전처럼 가만히 있어도 돈이 빠져나가는 도시에서는 그 돈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취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40대에 접어들었고 오랫동안 외국계 기업에만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남편은 전형적인 IT 엔지니어로 말수가 적고 다른 기술도 많지 않습니다. 이 업계는 젊을 때 유리한 직종이라 지금까지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블로그는 남편이 한때 창업을 고민했지만 기술과 사회 경험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간헐적으로 프로젝트를 맡아 조금씩 수입을 얻었고 시간이 날 때는 배달 일을 병행했습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결국 안정적인 직장을 찾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벌 수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벌지 못할 때는 자신을 잘 돌보며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삶을 대하는 가장 현실적인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설 지나고 나서 모든 가게들의 매출이 절벽처럼 떨어졌습니다. 매장 식사든 배달이든 매출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고 어떤 때는 훨씬 더 크게 줄어든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2,000에서 3,000위안 팔던 가게가 요즘은 겨우 1,000위안 남짓이고 예전에 1,000위안 넘게 팔던 곳은 이제 몇백 위안 수준에 그칩니다. 의심할 필요도 없고 너무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의 모든 가게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저는 10년 넘게 요식업을 해왔는데 매년 3월에서 4월은 원래 비수기입니다. 다만 올해는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임대료, 인건비, 수도, 전기료로 하루에 몇백 위안씩 바로 나갑니다. 더 힘든 건 요즘 모든 비용이 다 오른다는 점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포장용기 가격도 함께 오르면서 요식업 종사자들은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설 지나고 나서 모든 가게들의 매출이 절벽처럼 떨어졌습니다. 매장 식사든 배달이든 매출이 거의 절반으로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설 지나고 나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실직했고 지금은 예전보다 일자리를 찾는 것도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과장 없이 말해서 설 이후 지금까지 최소 5, 6명 이상의 친구들이 더는 버티기 힘들다, 곧 실직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한 친구의 경우입니다. 그는 한 국유 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했는데 며칠 전 갑자기 새 직장을 찾겠다고 하더군요. 회사가 이미 반년 동안 월급을 주지 않았고 신용카드로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외부에서 보기엔 안정적이던 철밥통 직장까지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예전에는 다른 사람이 실직했다는 얘기를 들어도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지금은 정말 두려움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올해 장사가 정말 너무 힘들다는 느낌 다들 있으신가요? 올해 초 첫 라이브 방송을 해봤는데 하루 매출을 계산해보니 예전에는 1시간 매출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다른 업종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같은 업계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면 대부분 돈을 못 벌거나 아예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친구는 적자를 봐도 이미 85%는 이긴 거다 라고 말하더군요.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전통산업은 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원저우의 신발 산업은 지금 주문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원래 3에서 4월은 비수기이긴 하지만 지금까지도 공장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심천에 온 지 11일째인데 아직도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도착한 첫날부터 한 번도 쉬지 않고 채용 박람회를 다니고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러 다니며 한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3번의 채용 박람회는 모두 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박람회에서 해외 영업 직무가 있었는데 HR이 제 석사 학위와 영어 실력이 잘 맞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급이 4,000위안밖에 되지 않아 결국 단호하게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전에 처음 왔을 때의 기대감과 달리 지금은 구직할수록 점점 좌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희망을 품었다가 번번이 무너지는 그 기분은 아마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진짜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올해 장사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아세요? 어젯밤에 예전에 가구 건자재 일을 하던 친구 몇 명이랑 밥을 먹으러 갔는데 10년 넘게 운영해온 란저우의 오래된 식당에 갔습니다. 마당이 굉장히 넓은 곳인데 예전에는 가면 항상 줄을 서야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금요일 저녁인데도 그 넓은 마당에 손님은 우리 5명 한 테이블 뿐이었고 그날 매출도 아마 500에서 600위안 정도였을 겁니다. 금요일이면 원래 어떤 날이었나요? 동료들과 회식하고 친구들과 술 마시고 늘 붐비는 날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텅 빈 마당에 앉아있으니 솔직히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저는 올해 27살입니다. 실직한 지 5개월이 되었고 선전에 와서 일자리를 찾은 지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문득 깨달은 건 제 나이대에서는 기술 경쟁으로는 젊은 사람들을 이기기 어렵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려고 해도 관련 경험이 없어서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84년생이고 선전에 집을 샀습니다. 농촌 출신으로 평범한 대학을 나왔고 특별한 배경이나 인맥도 없습니다. 오랜 시간 야근하며 일했고 부모님과 아내의 도움까지 더해 2019년 집값이 가장 높았을 때 선전에 이 집을 샀습니다. 그때는 고향에서 잔치를 열어 축하까지 했고 사람들 앞에서 가문의 영광이라고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성공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집을 산 그 순간부터 중년 빈곤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 블로그는 매달 10,000위안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어 거의 돈을 쓸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월급이 나오면 바로 대출 상환에 써야 하고 평소에는 몇십 위안짜리 티셔츠를 입으며 모든 지출을 아껴 쓰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출을 갚으면 삶이 조금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대출을 다 갚기도 전에 집값이 계속 하락하면서 마음의 괴리감은 더 커졌습니다. 더 힘든 건 중년에 접어든 시기에 구조조정까지 겪었다는 것입니다. 실직 후 고정 수입은 끊겼지만 대출은 단 하루도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남은 돈을 계산하며 불안 속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대도시의 삶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뒤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숨어 있습니다. 인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가장 힘든 사람은 벽돌 나르거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냐고요? 작은 가게를 지키며 삶에 짓눌린 자영업자들입니다. 직장인은 그래도 주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틀 쉬지 못해도 하루면 쉴 수 있죠. 하지만 자영업자는 1년 365일 쉬는 날이 없습니다. 가게를 시작한 이후로는 늘 바쁘기만 합니다. 쇼핑할 시간도, 모임 갈 시간도, 놀 시간도, 여행 갈 시간도 없습니다. 문을 닫으면 포기한 것 같고 문을 열면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가난하냐고 하면 가게는 하나 있고 부자냐고 하면 주머니는 텅 비어 있습니다. 게으르냐고 하면 하루 종일 일하고 부지런하냐고 하면 1년 내내 돈을 못 법니다. 저는 신천에서 실직한 지 벌써 71일째입니다. 설 전에 해고된 뒤 지금은 자취방에 틀어박혀 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활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낮밤이 바뀌었고 매일 오후 1시에서 2시에야 일어나며 어떤 날은 하루에 한 끼만 먹기도 합니다. 오히려 일할 때보다 더 무기력해진 느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매번 해고되면서도 보상금을 받으니 운이 좋은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허탈합니다. 6년 동안 일해왔지만 계속 취업하고 일하다가 싫어지고 결국 다시 실직하는 이 악순환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오래된 의료업계 종사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설이 지나면 원래 장사가 살아나야 하는데 가게에는 사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 넘게 장사를 해온 사람들조차 올해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상품이 나쁜 것도 아니고 디자인도 시장에 뒤처지지 않으며 수천 명의 단골 고객 연락처도 가지고 있는데도 매출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의 소비자는 판매자보다 상품을 더 잘 압니다. 눈앞에서 바로 같은 제품을 검색해 가격을 비교합니다. 경쟁 상대는 옆 가게가 아니라 전국 수백만 개의 라이브 방송과 온라인 판매입니다. 올해가 매우 어렵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냉정해져야 합니다. 환경을 탓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